지원자들 들어올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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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잠깐 먼저 우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각자 먼저 인사 먼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IT융합공학과를 공부한 장기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바이오젠의 새로운 인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소비자학을 전공한 영업마케터 신입 지원자 유재인입니다. 사실 제가 비전공자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여기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제가 잘 해낼 수 있다는 근거값을 자소서에 적었고 PT 발표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PT 발표 자료는 유재현 네. 분이시죠? 그럼 먼저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불을 켜고 하면 될까요? 네. 있는 것좀 보겠습니다. 그럼 자기 PR PT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PT의 주제는 제가 기존 지원자들과의 갭을 얼마나 빠르게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바이오라는 전에 낯선 분야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값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간단한 이력입니다. 화면을 제가 수동으로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꿈도 목표도 없이 대학교에 들어왔지만 군대에서 슈퍼스타 K에 나온 동기를 보고 사실 진로에 대해서 뚜렷하게 목표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제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제가 세운 목표 한 가지가 20대 안에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는 거였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16년도에 도전을 했지만 서류부터 광탈했습니다.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18년도에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 목표한 거는 웬만하면 성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도전을 하고 설령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한 예로 제가 분포 독서 토론대회라고 2박 3일짜리 토론대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연속 수상을 하려고 도전을 했는데 세 번째 정도 도전을 했을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인지를 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번 도전한 건 최소 3번 이상을 도전을 하면서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제가 군대 상병 때 제 중학생 동기가 슈퍼스타 K 나와서 가수가 되는 거를 보면서 제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책상에서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몰랐고,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교 전공을 선택한 게 사실 성적 맞춰서 들어간 패션산업학과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진로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른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국 대회에서 압도적으로 수상을 많이 하면 남들과 조금 다른 커리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약 120번이 넘는 공모전에 도전을 했고, 대회 활동도 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1년에 한 11개 이상의 대회 활동을 학교와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커리어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커리어 덕분에 제가 2015년에 광고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데요. 처음에는 인턴 제의로 들어갔는데 중간에 정규직 전환 제의가 오면서 휴학을 하고 1년 7개월 정도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브랜드는 사실 이 세 파트 모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실 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제 기사를 직접 써야 됐고 그 컨텐츠를 제작해야 됐는데, 어쨌든 제게 주어진 업무니까 정말 경제 관련 기사를 정말 많이 봤고 그 키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또 노력을 많이 해서, 같은 경우는 제가 쓴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도 브렉시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네이버 메인에 오르면서 방문자 수가 최대 100배까지 증가를 했고요.
이렇게 제가 전혀 몰랐던 파트에서도 저는 제 일이 주어지면 거기에 좀 빠르게 적응을 하고 또 결과로서 증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하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에서 이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창업 이야기를 잠깐 넣었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채용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영상 기반 채용 연계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대학생 2명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했던 거는 이렇게 기업과 구직자를 영상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줌으로써 실질적인 정보 부족 문제를 완화하자였는데요. 영상 기반이었는데 사실 대학생 2명 다 영상에 대해서 전혀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무지했습니다. 근데 이미 200만 원씩 모아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했기 때문에 매출을 내는 게 급선무였고, 제 스토리를 똑같은 스토리를 3가지 컨셉으로 제가 기획을 해서 싸게 이제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영상을 만든 다음에 제 포트폴리오를 들고 공공기관 영업을 무작정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저같이 어려 보이고 겉에서 보기에 뭔가 이렇게 전문성이 풍기지도 않는 친구가 막 찾아오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취업이나 채용 관련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시행을 한 적이 있는 공공기관을 다 찾아서 거기에 맞게 제안서를 다 보냈습니다. 메일을 먼저 보내고 전화를 해서 찾아가는 형식으로 1차, 2차 나눠서 영업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창업 과정이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그 결과 2명이서 시작을 해서 1년차에 8개월째 됐을 때 1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년차 때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도합 5억의 매출을 혼자서 달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자소서에 이바이오젠에 대해서 제가 나름 분석한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바이오젠이 그 프리마디아그나 아니면 렉소젠 같은 그 기술력의 강점이 있는 외국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 유통하는 게 일단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상대하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 외모가 어려 보이고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안 만나 주시겠죠. 그 영업의 베이스가 대면 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전혀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뭔가 제가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파트에서도 뭔가 적응을 해서 여기서 성과를 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전공자와의 지원자 비교를 했을 때 제가 시작은 아예 출발점에 다를 수 있지만 그 간격은 정말 남들보다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업 씨도 준비하신 PT자료 네. 해주셨어요? 네, 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전공을 했고, 2016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는 이제 석박 통합 과정으로 I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 분야는 이제 생물정보학, 데이터 마이닝,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 쪽에 관심이 있고, 주로 사용하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 R, 자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와 이제 주요 논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는 2개 다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한 이제 중견 연구과제를 진행을 했고, 신약 재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의 분류 모델,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질병 치료 메커니즘 식별, 이렇게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논문은 이제 2건 모두 이제 SCI급으로 나왔고요. 이제 Literature Based Prediction of Novel Drug Indications Considering Relationships Between Entity라는 논문과 이제 Piston Predicting Drug Indications and Side Effects Using Topic Modeling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제가 발표할 저의 논문은 이 2가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제 약물과 유전자, 질병과 유전자가 동시에 출현하는 이제 문장을 추출을 했고, 이제 추출된 문장을 분석을 해서 약물과 유전자, 질병과 유전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기반으로 이제 유전자 조절 관계를 정량화를 한 후에 이제 이 약물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제 가능성을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텍스트를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시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장은 이제 스탠포드 파서라는 이제 문장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각 단어 간의 종속 그래프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림에서 이제 APOE는 이제 유전자 이름, 아토바스타틴은 이제 약물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와 약물 간의 그 두 단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짧은 경로를 이었고 그 경로에 해당하는 단어들인 expression, reduced, treatment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이용을 해서 이 약물이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밑에 예시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잘생긴 철수는 맛있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은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는 철수는 밥을 먹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긴 문장이 있어도 특정 단어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을 추출을 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약물과 유전자, 질병과 유전자 간의 관계를 추출을 한 후에 왼편에 보시는 거는 이제 약물에 대한 유전자와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오른쪽은 질병과 유전자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빨간색 점선과 파란색 실선이 있는데 파란색 실선은 이제 약물과 질병 사이에서 상호적인 관계, 그리고 빨간색 점선은 약물과 질병 사이에서 동일한 관계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에서의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질병이 걸렸을 때 유전자의 변화를 약물을 먹었을 때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약물과 질병 사이에 그 동일한 유전자에서 발현 관계가 반대인 경우에는 이 약이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식을 이용을 해서 약물의 이제 질병 치료 가능성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약물이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예측을 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논문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유전자 조절 관계 정량화까지는 이제 앞선 논문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 알고리즘 중에 이제 토핑 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토핑 모델링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 단어들 사이에 군집을 통해서 특정 의미를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핑 모델링을 제 방법에 적용을 해서 약물 주제 행렬을 구축을 한 후에 이제 약물과 질병, 약물과 부작용 관계를 분류 클래스로 사용을 해서 이제 질병과 부작용을 동시에 예측을 하는 분류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핑 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문서 집합의 추상적인 주제를 발견하기 위한 통계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에 관한 문서에서는 그 주제에 포함되는 단어가 자주 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에 대한 문서에는 개, 강아지, 뼈다귀라는 단어들이 이제 자주 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함된 단어들을 가지고 해당 문서의 주제를 추측을 하는 것이 이제 토핑 모델링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문서를 약물로, 단어를 유전자와 조절 관계로 적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주제 행렬을 구축하고 질병과 부작용 예측을 하기 위한 분류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ABCD가 이제 그 순차적으로 분류기를 구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A에서는 이제 그 약물 주제 행렬에서 이제 그 안에 가능성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을 이제 랭크, 그 순위로 변경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로 변경된 매트릭스에서 옆에 이제 B단계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약물 질병 또는 약물 부작용 관계를 이제 분류 클래스로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C단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관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순위의 주제들을 추출을 한 후에 D단계에서는 그 주제들의 순위의 합을 계산을 해서 그 G스코어로 정교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D단계까지 거치게 되면은 약물 질병 또는 약물 부작용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는 분류기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의 연구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19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퍼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장기엽 씨 먼저 네.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듣기로는 이제 사람이 평소에 생활하던 범위를 벗어나서 조금 더 자연을 침해하고 뭐 범위를 넓혀가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나지 못했던 질병이나 뭐 미생물들을 이제 만나게 돼서 이런 질병들이 이제 새로운 질병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어떤 기사에서 얘기를 한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빨리 퍼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질병이 퍼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바이오 업계 쪽에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큰 기회로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이제 치유하고 그 치유에서 더 나아가서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바이오 업계에서 큰 화두가 될 텐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19 같은 계속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간이 접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중국 우한에 있는 이제 박쥐에서부터 숙주 그 동물을 뭐 먹음으로써 뭐 이렇게 옮겨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이 계속 뭔가 낯선 동물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탐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거리낌 없이 접근함으로써 그런 질병 바이러스들이 또 발생하는 것 같고 이렇게 번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뭐 얼마만큼의 확진자가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보지만 이게 이제 가시적인 수치로만 보고 내 주변이나 내 직관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사실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마스크만 쓰면 다 예방이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가 뭐 메르스, 사스도 이겨냈는데 뭐 코로나도 내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어떤 좀 질병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가장 커지게 하는 주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그 바이오 관련해서 멘토링을 좀 받으면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DNA가 아니라 RNA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접근이 앞으로 제약회사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또 여기서 지금 다루는 장비랑도 뭐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 영업 파트를 맡게 되면 제가 그 부분을 좀 파고 들어서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살아오시면서 사회 봉사활동 가장 자기가 인상 깊었던 사회 봉사활동이 있으시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저학년, 고학년, 뭐 중학교 학생들까지 이제 수학, 영어를 이제 과외는 아니고 이제 무료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느꼈던 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시대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정보의 격차는 여전하구나를 좀 많이 느끼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좋게 갖춰진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치고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증 장애인 1급 분의 24시간 활동 보조를 하는 일을 거의 4년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동아리 선배님이 그쪽 기관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래라는 권유로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저랑 1살 차이 나는 형이었는데 그 집안에 유전이 없는데도 유일하게 그 형만 뇌병변으로 태어나서 목 밑으로는 아예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목으로 휠체어를 이렇게 조종을 하는 형이었는데 그 형이랑 정말 그 형은 뭐 대소변 이런 얘기 하고 그랬지만 신변 처리부터 모든 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누군가를 막 도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기뻐서 그런 열정으로 했는데 하면 할수록 뭔가 제가 좀 이런 분을 좀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스스로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장애인 인권 시위를 할 때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경찰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 참가자를 찍더라고요. 그때 제가 바로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제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때 제가 굉장히 제 스스로에 대한 이중성에 대한 괴력을 많이 느끼면서 나는 뭔가 장애인 이런 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같이 있다고 뭐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 바로 현장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뭔가 이들에게 뭔가 위로의 말이나 이런 거 말고 좀 실질적으로 결국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전문 지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학창 시절에 관심을 못 가졌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스로 자괴감을 좀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연접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바요젠이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하고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면접자가 이바요젠 하는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일단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회사 정보는 좀 파악을 하셨나요? 네. 네. 일단 저희 회사는 그 연구자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해외에 있는 그 경쟁력 있는 회사의 제품들을 국내 유입해서 유통하는 일도 하고 있지만 주 하는 업무들은 유전 그 연구자분들의 그 다양한 치료 내에 있는 유전체 정보나 단백질의 분석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치료들을 실험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시는 거를 서포트해드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NGS나 뭐 마이크로 어레이라든지 안티바디 어레이 그리고 멀티플 렐라이저를 이용해서 그 원하시는 실험을 도와드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에서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또한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지원하신 파트가 사실은 그 학술 마케팅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파악하셨던 회사 정보와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신 동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학술 마케팅이라면 아무래도 고객과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남들에게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저도 이제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실험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저희의 서비스 방법들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자소서에 적었지만 저는 일단 1차적인 BM의 베이스가 그 유통 판권을 짠 제품이나 서비스들 또는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유통하는 게 첫 번째고 그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온 이 해외 제품이 기존에 비해서 뭐 기술력이든 가격 경쟁성이든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지를 알려주려면 저희가 직접 학술 세미나에 참가를 하던가 열어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던가 이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가장 염려가 사실 되는 부분이 전문가를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게 이제 바이오 이 산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기존과 다른 영업을 어떻게 그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 막연한 호기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바이오 파티는 제 전문 지식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막연하게 내가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뭔가 이런 전문 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내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좀 줬을 텐데 이런 그 활동 구조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좀 동기로 작용이 돼서 그렇게 했고요. 학술 세미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매년 여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다면 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온라인으로 한다면 뭐 바이오 테이타라던가 아니면 한국 바이오 재단 같은데 배너 광고를 하는 기획을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술 세미나나 아니면 관련 그 학회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나 발표자분들의 명단을 좀 캐치를 하고 그분들한테 좀 자료를 다이렉트로 공유 드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메이커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거나 네. 전문가들을 상대하시려면 논문을 많이 읽으시고 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영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영어 실력들은 어떠세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실에서 이제 연구를 할 때 매년 이제 해외 학회를 참석을 해서 이제 그 포스터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미리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그 밀접하게 닿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터랙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뭐 거의 한 8, 9년을 살아오면서 영어에 대해서 사실 관심 있게 가지고 공부를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기껏해도 토익 정도만 하고 사실 컨텐츠를 만들고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을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뭐 얼마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무 의미가 사실 없는 말인 것 같고, 다만 제가 뒷부분에 적어놓은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예 그 커리큘럼을 제가 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만약에 하는 게 토익이 뭐 900 아니면 뭐 토익 스피킹이 레벨 7 정도 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제가 어떤 책으로 어떤 주기별로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예를 들어 입사 후 6개월 안에 어떤 점수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서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또 결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커리큘럼을 뒷부분에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과거의 어떤 경험들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쪽 전공자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이오 실험이나 분석은 경험이 없으신 거죠. 네. 그럼 혹시 그 직접 진행하셨던 뭐 실험이나 분석 경험이 있으신 건가요? 네, 저희는 일단은 분석 쪽만 할 수 있는 실험 연구실이었기 때문에 웹랩 쪽은 거의 이제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앞서 발표한 부분 중에서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마이크로레이 익스프레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스키즈프레니아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유전자가 그 질병의 타겟 유전자인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레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웹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는 어디서 가져오시나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GEO나 이런 그 CMAP 같은 데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 영업 마케팅 분야에 지원하신 분들이니까 이 바이오 산업의 장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거는 유재근 씨 먼저 대답하시죠. 바이오 산업 장래요. 네. 제가 그 윤민창의재단에서 위클리 그 바이오 위클리 웹진을 받아보고 있는데 이번 그 호의 기사를 좀 보니까 대부분 제약회사들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리고 동국제약 거기만 조금 이제 핫하고 제가 지금 아마 사명을 헷갈린 것 같은데 이제 거기 외에는 다 적자이고 장래가 이제 그리 밝다는 어떤 전망은 아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말씀해 보실까요? 네,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직 촉망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제 조건이 조금 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연구를 했던 곳에서도 이제 그 외부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간 분야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수적인 부분들을 깨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야 앞으로 이 바이오 분야에서 조금 더 그 수명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저는 이제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 좀 창창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없을까요? 우리 장기혁 씨. 저는 걸림돌은 의료 쪽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큰 허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 간의 그 환자 데이터를 뭐 주고받지 못한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정 부분 저희가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야 하지만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재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의 학술 마케팅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저희 학술 마케팅 팀은 학술 지원이나 마케팅 업무를 분류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팀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분들이 모르시는,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세미나를 진행해서 안내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학회에도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쪽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할지, 그리고 어떤 걸로 홍보를 해야 연구자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노출되고 이제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뭐 세미나나 학술 참석에 대한 그 시간 관리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를 계획하는 데에 이제 창의성도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만의 뭐 노하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재현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관련 활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 제가 사실 뭐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는데요. 일단 제가 멘토링을 통해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바이오에 몸담고 계셨던 멘토님 통해서 듣기로는 이 산업 분야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이제 랜덤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도 학회나 세미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으로 직접 찾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메일로 그냥 보내는 거는 워낙 많은 업체들이 보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제품을 사용해서 발표된 논문 같은 거를 정말 예쁘게 뭐 디자인을 하고 인쇄를 해가지고 그 주요 랩실의 교수님을 직접 찾아뵈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여기도 이제 벤처 기업인데, 사실 그 연구를 하려면 워낙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벤처 자금이나 정부에서 뿌리는 국가 과제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 과제나 그런 관련 어떤 그 창업 프로그램에 관련 대표님들도 있을 거고,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뭐 국가 과제가 되면 또 결국 그분한테 또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그 창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관리해주는 사업 프로그램에 꼭 한번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부터 인맥을 좀 넓히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간에 말씀하셨던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벤트가 제가 이제 컨텐츠적으로만 너무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참가했을 때 뭔가 베네핏을 제공하는 이벤트인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로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건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벤트는 사실 포괄적인 의미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 홍보물에 대한 이벤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뭐 특정 기간 동안 뭐 할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유저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하고 있는 이제 실험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제품이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미나에 대해서도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역시 저는 찾아갈 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보일 수 있는 실물을 준비를 해서 좀 홍보를 하면서 같이 전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배너 광고 정도로만 효과가 있고, 솔직히 나머지는 별로 효율이 없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좀 전적으로 사실 신뢰하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라, 온라인 쪽으로는 제가 이제 배너 광고 말고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프라인 쪽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코로나 이슈 그러면 당연히 이제 마스크라던가 아니면 기본적인 위생에 관련된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서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바이오젠에서 분석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이제 사실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하면은 저희 쪽에 이제 만약 이바이오젠에서도 이제 큰 그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논문을
논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스칼라라는 곳에서 이제 항상 최신 논문을 살펴보고 이제 어떤 게 이제 현재 바이오에서 트렌드인지를 이제 매일 이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이제 학술 마케팅 또는 이제 이바이오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이제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입사하셨다고 가정하고 입사해서 업무를 보시면서 선임자가 본인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본인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사내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실지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네, 먼저. 저는 일단 이거 뭐 사견이지만 선임이라는 어떤 직책이 존재를 하고 그럼 당연히 저는 일단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어떤 업무 처리에서 미숙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기보다는 보완할 수 있는 보조 역할을 제가 더 강화를 해서 일단 그분이 그 선임으로서 자부심이나 어떤 자존감을 느끼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걸로 방향성을 잡아야 저 말고도 뒤에 오는 신입들도 그 분을 따르면서 어떤 팀 전체가 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온다는 걸 정말 가정했을 때는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선임분을 보조하면서 정말 급여를 예를 들면 반으로 깎아도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났을 때 하는 것도 정말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부족한 거를 저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임분을 좀 길을 살려드리면서 티 안 나게 보조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무시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견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앞에 나서서 이제 뭐 제가 잘났다던가 뭐 이렇게 나서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이제 혹시 이런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뭐 이제 물어보면서 넌지시 물어보면서 이렇게 좀 유하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따로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면접자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발표도 준비를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성의 있는 면접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근데 이제 면접자 입장에서는 직무 능력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무 능력은 저희 회사 업무 성향에 맞춰서 다시 또 직무 교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른 직원분들하고 잘 융화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해서 인성을 저는 더 높게 평가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런 질문에 또 인성 어떤 분인지 성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질문들이 조금 있었는데 적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셔서 그러나 좀 뭐랄까요 그 대답이 굉장히 판에 박힌 것 같은 대답이 좀 그래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더 진솔한 대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좀 뭐 대답이나 이렇게 되게 세련되게 잘 두 분 다 대답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고 하시는데 적절한 제스처가 좀 있었으면 더 면접 태도가 세련돼 보이겠다. 네, 그래서 너무 경직된 자세로 그래서 뭐 과하지 않은 적절한 제스처는 태도를 훨씬 세련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자하고 이제 시선을 맞추면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질문자가 아닌 분하고 시선을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질문은 내가 했는데 그래서 질문자하고 눈을 맞추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시면 더 진솔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두 분 다 굉장히 적절한 태도로 면접을 보신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는 그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태도가 더 중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마케팅 업무는 비전공자라고 못하는 업무는 아니어서 네. 반드시 비전공자가 필요한 업무는 아니어서 이제 저는 주안점을 그렇게 두고 면접을 봤던 거고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학술 마케팅 실무를 보고 있는 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면접을 볼 때는 뭐 전공자여서 이쪽 분야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 업무를 하신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직무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진행하고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 내부에 있는 이제 팀원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학술 마케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자분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상으로 저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 업무를 하는 네. 거라서 자신의 의견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소통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두 분 모두 되게 조리 있게 말씀도 잘 해주시는 편이었고 또 준비해주신 PT 자료를 봤을 때 이제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바이오 업계에 대한 자료를 조금 찾아보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자료도 만들어 오시기도 하셔서 그 점은 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뭐 자소서나 PT나 대면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각각 좀 어떠셨나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PT 자료는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입사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그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계에 대한 정보들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자소서에서 이제 그 비전공자이지만 업무를 했을 때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그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이제 이 면접을 보면서 보는 거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아니면은 얼마나 조리 있게 내 의견을 잘 제시할 수 있는지 그런 자신감도 같이 보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로 네. 아까 그 실장님께서 약간 판에 박힌 대답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이 혹시 어떤 대답에서 좀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좀 선임자와 갈등이 있을 때 아, 어떻게 네. 해결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옛날에는 옛날 분들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선임자를 위해서 일을 해라라고 충고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회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게 현실적인 답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임자와 갈등이나 선임자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회사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또 융통성 있게 소통하면서 해결하려는지 네.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제가 잘 보좌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어서 네네. 조금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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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